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국가급 포모에 이어서 진정한 개미들의 포모가 언제 찾아올지, 그리고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국가급 빅테크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글로벌 포모 마케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전 사이클을 보면 연예인들, 뭐 빅테크, 운동선수, 가수 뭐 이런 분들의 마케팅은 기존에도 많이 봤는데요. 야, 이 국가급 포모 마케팅이 이렇게까지 불 줄은,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예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중에 가장 선봉장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거의 뭐 트럼프보다도 뭐 유명하다면 유명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또 인류 첫 자산 4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뭐 테슬라 가격도 뭐 최고치 연일 갈아치우고요.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스페이스 X의 시가총액도 이미 삼성전자를 넘어섰다고 하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나스닥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참고로 이 4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거의 600조 원에 다다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의 1년치 예산이 한 650조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국 1년 쓸 돈을 한 명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인류 첫 자산 돌파, 이걸 언제 받는 거 가만히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21년도 10월 달에 정확히 일치하네요. 근데 이때는 인류 최초 3천억 달러 부자가 됐다더라. 이때 이미 핀란드, 베트남의 GDP보다도 더 많이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이때도 뭐 도지코인이다, 테슬라다,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뭐랄까요? 글로벌 포모를 부르는데 1등 공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중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중국 자체에서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자, 중국 최고의 최대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 홈페이지에요. 떡하니 암호화폐 펀드 광고가 게재됐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만 거래하는 거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홍콩에서 거래 아직도 공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을 텐데, 그런 중국에서 떡하니 여기 코인베이스 73% 올랐습니다. 따봉 보이죠? 그리고 아크21 쉐어스의 비트코인 ETF도 38%. 보이시면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ETF를 홍보를 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제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죠. 왜냐하면 뭐 대만을 침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규제를 할 거는 뻔할 뻔짠데, 거기를 뭐 러시아 전철을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실 과거에도 가장 많이 채굴을 했었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지금도 중국 거래소들 가장 많이 있고요. 중국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을 거라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때 뭐 세계에서 나오는 90% 이상의 채굴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아놨더니 미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죠. 분명히 저는 중국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포모 바람이 불고는 있지만 일반인이 느끼기엔 그렇게까지 와 닿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반인은 잠깐 뒤에 말씀을 드리고, 자, 일본에서조차 사실 올해 초에도 연기금 세계 1위죠. 일본의 연기금이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뭐 실제로 샀는지까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제 일본의 한 의원이, 사실 이 의원 이름이 재밌습니다. 사토시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일본도 이거 준비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식 질의서에, 자,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보니까 AI랑 크립토 차르를 임명하더라. 데이빗 sak스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이랑 브라질이 이미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식 질의서 건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포모 열풍에 동참을 하고 있다. 캐나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캐나다 그 젊은 총리분도요, 자존심 세고 뭐 트럼프랑 약간 날을 세웠던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번에 뭐 캐나다도 관세 적용의 예외가 아닙니다. 납작 엎드리고 트럼프 만나러 왔었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 밴쿠버에서 비트코인 친화 도시를 선언하겠다고 하면서, 캐나다가 최근에 0.5%이 관세 때문에 이거 경제 어려워질까봐 지금 0.5% 인하를 한 데 이어서 비트코인 친화 도시로 가겠다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보니까 이거 국가, 지역, 미국의 주로 점점 퍼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밴쿠버는요, 사실 11월 말에 투자 다각한 일환으로 이미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포함할 계획을 발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정말 국가급 포모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네요. 아, 예전엔 제가 1년, 2년, 3년 전에는 악재를 엄선을 해서 소개를, 이 악재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냥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호재를 엄선해서 소개를 해야 될 시기가 오다니 참 감격스러운데요. 이 정도 뉴스는 이제 좀 뒤로 밀리겠죠. 미국의 엘레베마라는 한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또 제안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모든 다른 자산군을 능가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주 하나하나가 국가급의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에 대한 포모가 오고 있구나. 국가급 포모 아르헨티나도 받고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동시에 승인을 했다고 12월 12일에 발표를 했었죠. 자, 아르헨티나는 원래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 친화적인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터키 뭐 이런 나라는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비트 이더 ETF를 승인을 했다면 기관들까지도 포모 열풍에 동참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 보험사 비트코인 많이 사고 있어서 제가 이름만 알고 있는 매스뮤추얼이라는 미국 메이저 보험사가 있는데요. 여기조차도 4년 전에 2020년도에 샀던 비트코인 5,000개가 5배 증가했지롱 하면서 기관들 포모, 이거는 기관들이 같은 보험사, 뭐 생명보험사, 뭐 증권사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포모를 느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건 심지어인데요. 사실 요새 NFT랑 메타버스 얘기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 거, 유행 끝난 거, 오래된 거 이런 생각이 퍼다하겠지만 퍼지 펭귄이라는 NFT 프로젝트의 바닷가가 27이더 1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5만 가지가 정말 다 오르면서 만물 랠리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 신기한 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호재 뉴스가요. 사실 12월 12일 새벽에 미국의 12월 11일이었죠. 밤 뭐 10시 반쯤에 미국 CPI가 다소 뭐 안정적으로 발표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미국 주식 조금씩 오를 때 이때 나온 뉴스라는 겁니다. 막 조정받고 이럴 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오르니까 더 오른다. 그리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항상 그게 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신기한 점. 이렇게까지 불어도요. 포모 열풍이 불어도 일반 개미들은 뭐 집 팔았다더라, 뭐 퇴사했다더라, 뭐 올인을 했다더라,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냥 계좌를 텄다더라, 뭐 샀다더라, 뭐가 좋은 건지 물어본다더라, 뭐 이 정도잖아요. 그냥 부럽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관과 국가의 포모에는 약간 대조되는 느낌이 저는 볼 때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로 잡은 게 그럼 진정한 개미들 포모는 언제 오는 것이냐? 일단은 저는 알트코인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요, 여기서 정말 잘하면 2배 정도 가겠죠. 그쵸? 2배도 못 갈 것이다가 사실은 중론입니다. 자, 그러면, 기껏해야 50% 먹으려고 개미들이 들어올까요? 다른 거 뭐 없어? 그러면서 모든 돈을 집어넣는 시기, 정말 눈 돌아가는 시기는 저는 알트코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정확한 걸 그냥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습니다. 이 강세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트장이 올지 안 올지, 언제 올지, 비트 도미넌스가 항상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갔었죠.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그 비트코인만 덩치가 컸던 시기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뭐 강화가 되는 시기가 왔다가 요 초록색 부분 수직 낙하를 할 때 비트코인도 오르지만 알트코인이 훨씬 많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점유율이 뚝 떨어지죠. 요 초록색이 정말 눈 돌아가는 그 정말 개미들이 모든 돈 집어넣는 시기인 겁니다. 요때는 이제 21년 4월 달이었네요. 특히나 21년도에 4월이 올랐었고 10월이 올랐지만 알트코인은 4월이 웬만한 알트 더 재밌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최근으로 와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요. 정말 사정없이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만 거의 3년 내내 올라갔다는 거니까요. 알트코인 투자자들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막 떨어졌고 디클라인 하다가 이제 축적되는 단계 막 이렇게 지지부진 횡보하고 강화되는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언제 이 초록색 구간이 올까요? 이게 이제 알트코인 시즌인데요. 시기는 모릅니다. 이게 뭐 24년 12월에 왔다가 뭐 좀 쉬었다가 내년 하반기에 올지 그거 시기는 전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분도 이제 종점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44% 내외, 뭐 45, 43, 뭐 이 정도 오면 사실 알트 시즌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초록색 구간에 아직 닿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제 4자를 봐야 알트 시즌이 왔네 안 왔네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개미들의 포모는 알트코인이 물론 오르긴 올랐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진정한 포모는 오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다 국가급, 기관급 큰 곳들의 포모만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지표를 오랜만에 파이사이클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좀 어려워서 좀 오전반 형은 종종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시장이 이제 과열됐는지 피크 정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그래도 사실 100% 정확한 건 없지만 나름대로 정확하게 짚혀주는 지표 도구 중에 하나가 파이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이동평균선이 나옵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해보면 111일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35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건 장기죠. 이거는 단기고 근데 얘가 좀 둔감하기 때문에 두 배를 가중평균을 해줍니다. 얘는 좀 장기니까 뭐 덜 올라갔다 덜 떨어졌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 두 친구가 만났을 때가 이제 보통 과거에 시장의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더라. 생각보다는 좀 정점을 잘 맞췄다고 해서 이게 종종 활용이 되거든요. 자, 여기 그 일단 초록색이 350 여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었죠. 요거 곱하기 2 그리고 노란색이 111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그러니까 초록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곳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만났던 곳을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본 겁니다. 자, 13년도, 14년도 이 4년마다 불장이 온다고 하잖아요. 13년도에는 두 번 왔었습니다. 정말 확연한 쌍봉, 처음 봉우리에 이어서 꺼졌다가 뒤에 다시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던 그러니까 13년도 약간 초에 만났었고 14년 거의 다 가서 만났었죠. 그러다가 초록색은 위로 가고요. 장기니까 둔감해요. 그리고 111일짜리는 단기니까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 헐렁헐렁한 곳이 이제 조정장이다, 뭐 하락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다가 이게 점점 모여서 이제 여기에 딱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올라오려면요.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치고 올라와줘야 단기 이평선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를 단기 이평선이 뚫고 올라갈 때, 만날 때가 고점이다. 18년도, 딱 17년도 말 정확히 일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글로벌 유동성이다 여러 위기로 인해서 또 헐렁헐렁해집니다. 여기가 이제 조정장, 하락장 굉장히 깊고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또 한 번 만났던 때가 언제냐? 이때가 21년 뭐 3월이나 4월 즈음인 것 같아요. 정확히 만났었죠. 21년도에 두 번 비트코인이 크게 탑을 찍었지만 이 파이사이클이 만났던 건 한 3월, 4월 즈음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다시 초록색은 위로 올라가고 노란색은 떨어지면서 또 여기 헐렁헐렁한 공간, 여기가 힘든 구간이다가 이제 점점 좁혀는 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좁혀진 거에 비하면 아직도 갭이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74%의 공간이 있다. 과거에도 뭐 46%, 22%가 지금 좀 공간이 남았는데 표시를 한 건데요. 그것보다도 더 격차가 있다. 이 격차가 좁혀지려면, 만나려면 적어도 뭐이 정도 어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 하반기로는 예상은 하는데 정말 정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구도 모르죠. 아무튼 이게 모이려면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자, 비트코인이 훨씬 올라야 저 둘이 만난다고 했었죠. 이 비트코인도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는데 알트코인이 어찌 자기의 정점을 지금 논할 수 있느냐? 물론 뭐 알트코인의 정점은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비트코인 국가급, 기관급 포모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아직도 알트코인만 몇 개 올인을 하고 이렇게 보시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새
블랙락과 피델리티는요, 벌써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5억 달러, 뭐 한 7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자, 비트가 아닙니다. 이더리움을 매입했다. 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죠.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무지하게 사고 있더라. 그리고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2월 12일 기준으로 봤더니 이더리움 ETF의 순유입이 13일째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이제 조정에 집중을 하고 알트코인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가격이 뭐 흔들리든 말든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무진장 사모으고 있는 거죠. 자, 이더리움이 다음 순서를 이제는 내 차례요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기관들은 여기에 포모를 느끼고 있다. 똑같습니다. 개미들이랑. 개미들도 비트 너무 비싸. 이더 너무 비싸. 아래로 가듯이요. 기관들은 그래도 너무 작은 시가총액을 살 수는 없겠죠. 유동성이 작으니까요. 비트 너무 늦은 것 같아. 그 다음엔 이더겠죠. 뭐 나중에 스테이킹이라도 붙는 날에는 정말 더 엄청나게 ETF로 인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점 시기 정말 모르겠어요. 내년 하반기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12월에 제가 상 얘기를 했었고 1분기에 모르겠다. 뭐 원래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카드 돌려막기. 내년 2분기 글쎄요.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셀인 메이라는 말도 있고요. 일단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 그러나 한 하반기에 아까 뭐 파이사이클이든 MVRV든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든 이런 걸 살펴보면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 추정이고요. 그때는 이랬는데 뭐 한 세 달 뒤에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상황이 바뀌면 업데이트는 해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대신에 루틴을 지키면서 가자. 그냥 분할 매도로 가격이 계속 끝없이 오른다. 깨알같이 분할 매도 걸어두고 뭐 팔리면 팔리는 만큼 그냥 저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정이 왔다. 그러면 이제 뭐 분할 매수를 좀 시도하거나 뭐 남은 현금으로 또는 비트코인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아직 정점을 논하기에는 그래도 한참 남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내 루틴 지키면서 끝까지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자, 뭐 사요? 보다 훨씬 중요한 거. 새로운 거 항상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원하는 것 같고요. 덜 오르는 거 찝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요? 보다 새로운 거, 덜 오른 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까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잘 맞으면요. 그냥 뭘 골라도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올드 코인.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 거 어디다 써. 그리고 새로운 코인은 항상 열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거야. 니들보다 훨씬 좋아. 이러면서 항상 나오죠. 근데 그들 코인조차도 나중에는 올드가 또 되기 마련이죠. 이거 뉴 내러티브, 뭐 AI다, RWA다, 뭐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드 내러티브가 있는데, 자, 저는 사람들은 여기 2, 4분면에 열광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여기가 80%고 여기는 한 20%, 뭐 많아야 20% 정도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건요, 언제든 오래될 수도 있고요. 또 락업 물량, 뭐 초기 기관 투자자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뭐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80%는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많은 코인들을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것만 몇 개 생각을 해봤는데, 올드 AI 코인들, 사실 뭐 여기 그래프는 좀 빠졌지만, 옛날 AI 코인으로 분류도 되지 않았던 코인들인데 AI 내러티브가 묻으면서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랜더 코인, 니어, 뭐 아카시, 뭐 그래프 여러 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밈 코인 중에는 제가 밈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또 흐름 중에 밈도 빠질 수 없는 테마다 보니까 도지랑 시바이누 정도는 그래도 들고 있으려고 하고 실제로 뭐 조정에도 조금 샀던 것 같습니다. 게임 쪽도 이뮤터블 X, 빔, 슈퍼버스, 로닌 이런 코인들을 계속 뭐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서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위쪽 이뮤터블이랑 빔만 업비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드, 그냥 올드, 이더리움 코인, 그리고 ISO 2002라든지 뭐 다보스 포럼 코인이라든지 뭐 레이어 1, 뭐 에이다다 뭐 다 엄청 많았었잖아요. 이쪽에 주로 늙어서 이제 뭐 어디다 써 하겠지만 이런 코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괜찮다. 나중에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큰 뭐 ETF라든지 뭐 여러 내러티브에 부합할 수 있다. 뭐 기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뉴 코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원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많이 소개를 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어, AI 에이전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가야 된다 생각에 저번 뭐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죠. 지금 미국 주식하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AI 에이전트 미국 주식 쪽에서도 난립니다. 뭐 오라클이나 뭐 세일즈포스나 뭐 여러 가지 주식 많이 있잖아요. 자, 코인 쪽에서도 정말 수십 가지 뭐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그중에 그냥 저는 시가총액 높은 거 벌슈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빗썸에 있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12월 10일인가 조정 때 좀 일부 샀었고요. 또 AI 밈, AI가 밈 코인을 만든 그 조상님이라고 하면서 곧 GOAT라는 코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해외에만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걸 거의 12월 10일인가 조정이 있어서 동시에 사긴 했었는데 선발대를 보낸 거죠. 근데 얘는 막 가격 방어도 잘하고 쭉 올라가는데 얘는 사자마자 더 한 20% 떨어지더라고요. 변동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조금 물타기를 해서 들고 있고 아무튼 변동성이 엄청나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스테이킹 내러티브가 열릴 것이다 하면서 좀 별로 재미없을 때 바빌론이 뜰 것이다. 근데 아직 이게 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이낸스에서도 비트코인을 맡기면 바빌론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주는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바운스빗이라는 요거는 정말 작은 코인인데 시총이 300위보다도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빗썸에 또 상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사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RWA, 뭐 온도라는 코인도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체인링크는 사실 뉴 코인은 아니죠. 오래된 코인인데 RWA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을 잘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사요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 그냥 공포에 사시고 조정에 사셨으면요. 그리고 물타기를 좀 하셨으면 거의 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을 겁니다. 뭘 샀느냐에 따라 거의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못 간 코인도 바닥에 비해서 두세 배는 다 갔으니까요. 최소한. 그래서 공포 타이밍에 사는 게 뭘 사요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겸손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요. 지금은 장이 좋아서 누구나 버는 시기였거든요. 사실 올해 내내 특히 뭐 최근에 이런 경향이 많았지만 장이 좋아서 버는 걸 가지고 내가 실력이 좋구나. 아, 나는 역시 잘 뭐 갈아타고 단타를 잘하고 선물을 잘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실수를 지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아, 그냥 물이 들어오니까 내가 둥둥 뜨는구나. 조금 겸손한 마음을 갖고 침착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왔는데요. 오랜 우리 구독자님들도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를 잘 짜보셔서 좀 멘탈 관리를 잘 이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기사 보시면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이 오신 분인데 이것도 내가 이걸 관리하거나 누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대로 다 쏟아져 버리거나 심지어 이렇게 극도의 흥분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추정컨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된다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대략 어느 정도를 번다면 자, 10% 정도는 여기에 쓰고 다른 10%는 저기에 쓰고 이런 계획을 미리 다 짜놨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많이 올라봤자 제가 쓸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좋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뭐 헛된 망상이 들어올 구멍도 아예 저는 차단을 해놨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그래서 잘 추출을 하셔야 될 시기니까 멘탈 관리도 잘 하시고 특히나 공포에 많이 사신 분들은 환희에 본인 계획대로 그냥 깨알처럼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덜 사신 분들은 혹시라도 공포 조정이 온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